채권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십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저희가 사전에 약간 불꽃 튀는 토론을 살짝 했었죠. 맞아요.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까 감독님과 연구위원님과 불꽃 튀는 대화를 하셨어가지고 더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완화적이다라는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 네.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채권 네. 시장에서는 좀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해요. 주식시장은 FOMC 결과 나오고 주가가 올랐고 미국은 장기, 단기 금리 모두 다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약간 해석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화적인 표현들이 있었고 네. 이제 속도를 서두르겠다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또 조절할 수 있고 또 테이퍼링이 이제 자산 매입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 중반에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다이렉트한 시그널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서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네.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늘 어떻게 보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조절을 하고 강도를 조절해만 가면서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연준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고, 근데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 이제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면 지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연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는 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어떤 전망과 결정들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6월, 9월 이렇게 오면서 보면 FOMC에서 이제 발표했던 점도표들이 계속 상향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처음 하는 걸로 9월 FOMC에서 또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지표들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빠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이야기했던 톤들을 보면은 일단 채권 시장에서 받아들인 바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 이런 어떤 내년 중반쯤에 자산 매입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그런 기간을 얼마나 쉬면서 갈까. 예, 왜냐하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 끝난 다음에 거의 한 2년 정도는 그냥 네. 이제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유 자산 규모가 그냥 평평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2014년 말부터 해가지고 16년, 17년 정도까지는 이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보유 자산 경우는 이제 천천히 갔고, 그 다음에 18년 정도부터가 이제 줄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 긴 시간을 가질지, 네, 이 정도까지 이제 긴 타임을 가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좀 기간이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FOMC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의 이제 금리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미국 쪽에서의 의견을 보게 되면 빠르면 이제 7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을 아마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또 근데 이 부분도 FOMC 이전부터 갖고 있던 예상이에요. 채권 시장에서 갖고 있던 예상.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FOMC를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전망과 경로를 크게 바뀌진 않겠다. 그러게요. 그럼 예상치도 네. 크게 달라지지 않은 네, 거네요.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응은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이 좀 반대로 움직였어요. 네. 네. 근데 그 파월 의장 발언은 정말 너무 지나치게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FOMC 의사로 까면 네. 전혀 다를 것 같은 느낌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왜냐하면은 파월 의장이 이제까지 했던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도비시한 어떤 대표 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은 이번에도 이제 자산 매입 한 8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끝낼 거고 하는 이런 스케줄과 이런 것들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 수순을 앞서 나가지 않고 그걸 이제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면서 우리가 정책을 무리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팽하게 달리 네. 지금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의사록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매파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저는 주식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의사록이 까여서 딱 보면
파월 의장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한번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한번 좀 마음의 준비는 네. 해놓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죽고 싶었던 걸 싶고 그래야겠네요. 네. 일단은 총평 한번 여쭤봤고 네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반영한 채권 시장이에요. 네. 준비하신 내용 일단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국면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자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지금이 이제 60년대, 70년대 같은 상황이랑 똑같이 보는 게 맞냐 이런 논란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 연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에서도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 되게 첨예했거든요. 이번에 정말 높은 인플레가 올 수 있고 공급망 쪽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70년대 같은 스타일의 어떤 형태가 올 수 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어요. 연초에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고 근데 지금 하반기 되면서부터는 미국 안에서도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비중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채권 시장에서 가격이 반영을 하기로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현재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3년이랑 미국이랑 호주 쪽 금리가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 캐나다, 독일 다 마찬가지인데 급하게 이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장기금리는 처음에는 같이 오르다가 장기 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장기 채권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해지를 해주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는 성장률을 깎아먹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생산성을 깎아먹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마진을 깎아먹을 경우에 일부 이 안전자산을 포트에 포함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장기채 금리가 생각보다 못 오르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 오히려 좀 이제 하락한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미국 금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뭐 계속 지금 올랐지만 미국 쪽은 좀 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는 이제 줄어드는 쪽으로 일단 채권 시장은 이렇게 금리가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금리 상황들을 보면 네. 오늘 그 파월 의장 발언하고 나서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올랐어요. 네네. 10년물 금리가 1.65를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않을까. 즉 채권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전면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모두 오르는 방향으로 네. 좀 방향 트는 거 아니냐. 물론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그쵸.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네. 한데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 금리가 꾸준히 좁혀들지 않고 네. 장기 금리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슬슬슬 올라가면 네. 그러면은 상황을 바뀐 거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는 국면이 올 수 있냐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뭐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뭐 금리가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시장에서 생각한다면 네. 물론 단기 금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세 이러면 장기 금리가 안 오르고 계속 멈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히스토리컬리하게 보게 되면은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 장단기 금리를 굉장히 많이 벌리는 쪽으로 이제 드라이버로 역할을 하는 거는 연준의 유동성 경우가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 발생하고 작년 3월 이후에, 예, 그때 이제 연준이 매입 자산 규모를 확 늘리면서 지금 화면에서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 늘리면서 그 시점부터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네. 벌어지면서 올해 이제 3월 정도가 이제 정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전히 유동성은 공급은 하는데 추가로 공급되는 유동성은 이제 없고 그다음에 미국의 성장률을 생각해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미국의 잠재적인 평균 성장률 대비해서는 높은 성장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내년의 미국의 성장률 이 전망이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장기 금리는 오를 이유를 못 찾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이 다시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할 만한 상황이 지금 올 수 있을지
예, 그렇다면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를 수 있고 또는 성장률과 관련해서 예, 내년에 성장률이 상향될 만한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예, 그런 게 나온다면 아마 장기 금리가 오르는 쪽이 될 것 같고 또는 내년에 미국의 정부 지출 규모 예, 네. 그게 지금은 현재로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워낙 많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상보다 많은 이제 정부 지출이 다시 이제 추가로 잡힌다면,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랬던 것처럼 작년 말에 이제 올해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쓸 거고 이런 기대가 연초에 집중되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장기 금리를 단기 금리보다 더 많이 뜨게 하는 그 요인들이 아마 될 거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쪽 축에 또 다른 스태그플레이션을 보려면 또 다른 한쪽 축인 네. 그 앞서 공급 쪽에서의 물가 인상 네. 요인이 계속될 거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추가로 더 공급 쪽에서의 물가 인상이 크게 나온다면 네. 결국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마진을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오니까 정말 어려운 국면이 오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마진 줄이는 거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의 원재료가 상승이라든가, 그러니까 공급발 인플레이션 요소가 지금 뭐 일시적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지금 아주 논란거리를 만들어놨는데 연준에서 그러면 생각보다 그 일시적이지 않고 꽤 오래 감으로써 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로 인해서 원가는 올라갔으나 그걸 가지고 반영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경기 상황이 따라주지 못해서 해서 그러면 장기에 대한 그 장기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유발할 수 있는 공급발 충격이 꽤 오래 갈 것이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근데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최종 가격에다가 원가가 높아진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인 가격에 이제 그 코스트 올라간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PPI와 CPI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다지 지금은 이렇게 좁아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의 훼손이나 이런 거는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시중에 풀린 유동성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이 일단 물리적으로 많은 이제 돈이 풀렸고 기업들이 이제 원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자사 제품 가격을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할 때 내가 올렸을 때 나만 올리면은 내 마켓시어만 뺏기거든요. 근데 다른 데들이 다 같이 올리는 국면이면은 그리고 다 같이 올릴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가격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올려지는 건데 지금 일단 그 과정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넘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현상 자체만으로는 이게 경제에 나쁘다 좋다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가게들의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전 소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테이크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노동력의 공급의 부족인 것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Q라는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겠냐라는 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100인데 80이나 90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이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단기적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가는 거면은 아마 그냥 어느 정도 지탱은 될 텐데 계속적으로 Q 쪽이 줄어들게 되면 괜찮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확장 재정 기조 장기화로 일정 부분 구조적인 인플레 압력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지금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급하게 인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M2라고 하는 광해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증가세가 멈추질 않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중국, 한국, 미국을 비교를 했는데 중국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근데 네. 워낙 수준이 예전에 높았고 지금 떨어져도 10% 초반이라서 수준 자체로 보면 한국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와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유동성이란 부분은 지금 굉장히 긴축적이라고 네, 느껴질 긴축적이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은 다 안 좋고 M2 유동성과 관련된 영향이 크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표들이 중국은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서 그렇고, 근데 미국도 이제 25% 정도까지 급증했다가 지금 10% 초반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미국도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확장적인 국면 안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가운데 있는 한국이 좀 다른 모습이에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한국은 이제 지금 이게 M1은 이제 광해 유동성이고, 네. 이제 M1 같은 게 이제 본원통화 이런 좁은 유동성이잖아요. 네네. 좁은 네네. 유동성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정부의 적자 재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네,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은 이제 M1이 늘면서 네.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 안에 이제 통화량 자체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건데, 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증가율이 꺾이고 있어요. M1은? 네, M1은 네. 꺾이고 있는데 M2가 안 줄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2005년에서 2006년, 2007년 상반기까지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재난지원금 도는 게 돌고 돌기 시작하는군요. 네. 돈이 도는. 맞아요. 네. 네, 돈의 유통 속도도 좀 빨라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금으로 갖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지금. 네. 그렇군요. 돈을 다른 걸로 바꾸고자 하는 어떤 심리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면 이제 M2는 늘어나고 M1이 주는데도 M2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렇죠. 네. 2006년, 2007년에 있었던 비슷한 스타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주위만 둘러봐도 확실히 요즘에는 그쵸. 예, 저도 그런 것 가지고 있는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처음에는 이게 부동산의 문제로만 보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동산 잡으려고 금리 저렇게 올렸다. 그 부분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정부의 네. 목표하고 이제 한 어떤 축에 있고. 근데 사실 지금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보니까 어떤 인플레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 심리들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원인을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려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재정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가져야 되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확장 재정의 정도를 줄이고 네. 기준금리도 인상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M2 증가율 하는 건 아마 꺾일 거예요. 중간에 2015년 이후에 꺾였던 것처럼 네. 이렇게 꺾이게 될 거예요. 아마 시간이 가면. 근데 지금 기조를 보면 정부 지출하는 규모가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올해가 이제 605조 정도 정부 지출 썼는데, 내년 현재 이제 계획 잡은 게 604조 원. 네. 1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입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고. 네네. 그리고 사실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항상 다음 연도 지출이 이제 줄었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네. 처음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재정이 확장 재정 기조이고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지금 불가피하게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확장 재정적인 기조가 바뀌기도 어렵고. 네.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클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시나리오도 가져오셨던데 이게 네. 그린플레이션 맞아요.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워낙 어떤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한 10년 이상 이제 살아와서 그렇죠.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은 인플레이션을 모르실 것 예, 같아요. 항상 뭐 일본화, 뭐 항상 저금리, 뭐 잃어버린 30년 맨날 그런 얘기 한국 따라간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 네네. 듣고, 근데 최근의 상황들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같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아까 재정 정책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부가 일단 확장 재정 기조로 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준 자체를, 우리가 목표랑 타겟팅 자체를 높여 잡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하게 추진되고 있는 아젠다의 방향성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려고 의도한 건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 가져오지 생각해보면 이제 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인데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내연 뭐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기차로 바꾸고 뭐 이런다고 하면은 이제 메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지금 원래 당초 계획대로 그 가게 되면 2050년까지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넷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쓴다면 메탈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이제 IMF에서 전망한 거예요. 네, 10월 이제 IMF에서의 경제 전망 안에 한 파트로 들어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IMF도 이 부분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가격인데 지금 구리 빼고 다른 것들은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가격으로 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한 회색으로 두꺼운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전망 가격이고요. 네. 그다음에 회색 영역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위아래 그레인지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런 어떤 2050년까지 뭐 이산화탄소 넷 제로 이런 거 없이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 그 정책의 순서대로 그냥 간다고 했을 때 가격 전망이 어떻겠냐 했을 때는 이제 녹색 실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님. 네. 근데 넷제로에서 넷이 뭐예요? 지금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는 거랑 이 어떤 넷인 것 같아요. 넷의 개념입니다. 이산화탄소 총량이 아니라 탄소 중립. 넷의 개념. 그런 탄소 의미의 중립시키는 네. 그걸 2000 넷이라고 하나요? 네네. 예, 음. 그래서 2050년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이제 없어지는 방향으로 네. 예, 줄이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이산화탄소 생산 자체를 이제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다른 인프라들을 하고 뭐 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코스트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싸지는 거죠. 모든 제품들이. 그쵸. 뭔가 예를 들어서 그 싸구려 석탄 에너지 발전소 못 돌리게 하면 신재생 돌리면 전기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모든 전기요금. 지금 이제 중국은 실제로 20%씩 막 전기값을 올리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드는 제품도 네.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이 지금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IMF에서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걸 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낸 것 자체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싶고. 오늘 뭐 150기를 만들겠다고 중국에서 네. 15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예 역행하는 쪽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35년 동안에 만들어진 게 150기 정도 됐는데 그걸 아, 그래요? 15년 만에 중국 혼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 하는 건데 틈새를 본 거지.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원전이 그렇죠. 친환경이야 아닌 환경이야 친환경이야 반환경이야 막 고민을 하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탈원전이 친환경이었거든. 그쵸.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차라리 원전이 낫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 틈새를 지금 중국이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 맞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뭐 신재생이고 원전이고 하면 전반적으로 비용은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그러면은 뭐 이런 지금 아젠다 자체를 아예 그냥 없는 일로 하고 네. 그냥 폐기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 아마 뭐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네. 앞서 그 인플레이션 한국의 인플레이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쵸. 네. 방향성이 크게 영향받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신경 쓰는 것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그래서 한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4% 정도인데 이게 이제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그 화면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지금 연한색 녹색으로 가장 위에 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네. 왼쪽 차트의 하단에 있는 차트고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우리나라 실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진한 녹색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는 계속 떨어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올라와서 2% 중반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2015년 때부터 2018년까지도 2.5 정도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근데 한은에서 이제 볼 때 아마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가 아닌 미시 데이터도 저는 다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은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돈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른 거죠.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되게 낮아진 거죠. 네,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방위로 인플레에 대한 심리가 확산돼서 실제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네. 있고 특히 이제 자산 가격 네. 쪽에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아마 벼락거지가 돼서 네.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특히 아니 이미 사실 긴장되는데요? 이미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경험을 이미 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돼요. 그렇죠. 이미 했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 하락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예전에 들고 있던 1억의 가치, 네. 예전에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어떤 부동산의 가치, 네. 지금 살 수 있는 가치, 이 지금 너무 현격히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행태가 급격히 달라지는 것들 그런 거를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네.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달라진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자꾸만 갖고 있는 심리가 자꾸 낮아지고 자꾸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그런 심리가 높아지는 거는 이 환경을 거치면서 네. 최근 한 1년 정도 환경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제 어떤 화폐에 대한 인식, 돈의 본질,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네. 어떤 것들. 방어 본능이죠, 방어 본능.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예. 딱 그러니까 좀 전에- 쉽지 않죠. 네. 이런 심리가 이걸 잘못됐다 할 수도 없고 네. 이걸 어떻게 억누를 건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딱 제가 느끼는 심리와 정확하게 저도 그래요.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세대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한국 통화정책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준비하신 내용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현재는 지금 한 번만 인상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0.75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고민이 이제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한 어떤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아주 지난주 정말 그야말로 작살이었죠. 정말 많이 올랐고, 네.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어떤 펀더멘털 체질 하에서 적절한 중립금리가 얼마쯤 되겠냐 이제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느니 실제로 이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그건 이제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네. 적정한 금리가 어디냐 이제 그걸 향해 그렇죠. 아마도 한은은 추구해 나갈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년에 이제 예상되는 실질 GDP 성장률을 저희가 2.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3.9 정도 예상하고 내년 2.9 정도. 그러면은 숫자상으로는 우리 잠재 성장이 2% 중반, 초중반이니까 그거보다 이제 높은 수준이고 네. 괜찮은 이제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수준은 이제 기대 인플레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2.4 정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 인플레라는 게 지금 여건에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일단 현재 수준으로 내년에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이제 기대 인플레랑 실질 GDP를 합산한 그게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이제 회색입니다. 회색. 네. 회색이 이제 기대 인플레랑 실질 GDP를 이제 합산한 연환산한 거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숫자가 4.4에서 6.7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그러면 이제 요 정도의 인플레와 요 정도의 성장률일 때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얼마였지를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2014년에서 17년의 상황인데 비슷한 때를 찾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요 14년에서 17년도인 것 같아요. 네. 구간 좀 너무 길긴 한데 요때가 이제 4.0에서 7.7 요 정도였고 기준금리 수준은 2.5부터 1.25까지 인하를 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인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워낙 높았고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에서 1.5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인상할 건지 그 꼭대기에 대한 거를 찾는 거니까 네. 1.25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1.5 이상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11월에 인상을 하고 내년 1월 또는 2월 그때 이제 1%까지 1.25까지 그리고 11월에 1% 그리고 내년 1Q에 1.25까지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라서 그때도 우리가 그냥 동결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1.5로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그런 경로를 현재 네.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후까지 뭐 더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정도의 경제 체력이 유지된다고 하면 네. 추가로 더 인상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5에서 1.75 정도가 지금 경제의 어떤 체력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네. 이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그 서른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시간은 다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네네네.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단기 코픽스로 다 대출 받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함부로 대출 받아갖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 대출 받는 순간 되게 긴장하면서 대출 받아야 되겠네요.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것들은 앞으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출금리는 좀 선반영돼서 지금 오른 것도 있는데 네. 다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기준금리 앞으로 인상을 하면은 그거에 연동돼서 네. CD나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인상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되죠. 약간 보수적으로. 조달금리는 높아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지금보다 2배의 수준, 0.75에서 1.5 정도까지 네. 금리 올라간다고까지 보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출금리 자체가 2배가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지금은 이제 또 스프레드가 크니까. 스프레드가 지금 네. 선반영도 했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아마 높아진 대출 우상향이다. 그래서 대출금 너무 많이 쓰는 작업을 하시는 거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이 그렇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 계속 감당할 수 있어요. 대출 한 0.5% 1% 어디를 찍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아니 대략 러프하게 네. 앞으로 대출금리 몇 프로 더 올라갈 거니까 그거 각오하세요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 네. 포인트 대략적으로? 오를지요. 지금이 현재 기준금리 0.75에서 뭐 1.5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기준금리만으로는 75p 오르는 건데 네. 대출금리만 하게 되면 50bp 적어도 50bp 이상. 좀 덜 올라요? 콜금리 오르는 것보다? 지금 이미 워낙 많이 올라서?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시중금리가 안정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는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워낙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서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걱정이 돼서 뭐 대출 많이 써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는 분은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기는 대출금리가 지금보다는 0.5% 정도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대출을 하시라는 거. 훨씬 와닿는 그 네.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네. 지금 하실 말씀 반도 못하고 지금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모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하나도 제대로 못 풀었어. 네. 더 푸셔도 돼요. 아직 시간 좀 남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어쨌든. 네. 그러면은 미국은 앞서 잠깐 말하다 다 얘기를 못했는데 네네. 장단기 금리 차를 계속 보고 그게 축소되는 방향 쪽으로 간다는 게 채권 시장의 생각이다. 아니요. 채권 시장은 현재의 국면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추가로 더요? 예. 지금 미국에서의 공급망 문제 네. 해결 안 되면 추가로 좁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궁금한 문제 해결이 네. 안 되면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트랜지토리 일시적이지 내년 1분기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좀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렇죠. 예. 네. 내년 1분기 내에 해결될 거로 보는 전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파월 의장께서는 파월 의장의 말 속에는 그리고 네. 또 라가르드 총재께서는 내년 초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부도수표가 나오는 거지 연준에. 네. 예, 연준의 그 트레지토리의 부도가 나오는 거지. 예. 근데 사실 그거 연준에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러겠죠? 어제도 네. 얘기했지만 공급망 문제 우리가 해결될 거로 보지만 그 타이밍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연준 안에서도 이 부분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구나. 그 뒤에 팬데믹이 있다고 했으니 네. 상당 부분 도망간 거 아닙니까? 네. 팬데믹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뒤에 배경에는 네. 팬데믹이 자리 잡고 있다. 팬데믹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 네. 팬데믹이 자리 잡고 있으면 뭐든지 다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팬데믹 때문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없는 거 그렇게 도망간 거 아니냐. 사실 그 부분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 장기화되면 사실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근데 못 다룬 내용도 좀 있긴 한데요. 꼭 해주시고 싶으신 네네. 말씀. 그 못 다룬 이야기들 중에서 이거는 네. 조금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서 하나 정도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질문 위주로? 그럼 박도희님 더 아니, 못 하신 질문 있으시면 아니 저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국고채 금리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요. 네. 요 내용 그럼 잠깐만 짚고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국고채 금리 쪽이요? 네. 지금 이제 금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준금리 생각했을 때 내년에 이제 1.5에서 1.75 정도까지 기준금리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이 거의 반영을 한 상태로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이제 1.5 정도까지는 현재 가격을 반영했는데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이 우리가 추진되는 쪽으로 여건이 바뀔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제 국내 쪽 금리가 추가로 좀 더 상승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 일부분은 반락하는 쪽으로 반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펀드들이 최근에 모두 다 손실 났거든요. 손실 많이 났죠. 예, 전방위적으로 손실이 났어요. 연초 네. 대비로도. 그러니까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손실 났다고. 네, 지금은 일단은 어떤 큰 폭풍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채권 네. 시장에서. 예. 계속해서 사주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 가지 악재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직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확장 재정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이 얼마나 많아질지, 네. 이런 부분만 지금 좀 남아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한다면 네.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금리나 시중 금리나 이걸 조금 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됩니까? 네. 국채 발행 내년 그런 부분은 현재 금리 전망에 반영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거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횟수를 자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채권 시장은 공급 증가에 따른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한 50% 국채 발행이 더 늘었고 네. 이게 유지만 된다면 네. 채권 시장 좀 안 좋게 보여야 된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이제 현재 예상되는 거는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제 좀 줄어들 걸로 네. 현재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계획과 다르게 만약에 이제 추가로 더 이벤트가 발행이- 발생하면 예, 뭐 예를 들면 한 30조 이상 뭐 이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하고 1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부 이 시간은요. 이미전 하나금융투자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